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심리검사 제3과목이죠. 심리검사의 이론 강의 1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1강 강의는 제1장 심리검사의 기본 개념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심리검사에서는 검사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기와 실기가 대비되어 있는, 기다리고 있는데,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꼭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유사한 패턴으로 약간 수정해서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1장보다는 2장부터 이루어지는 검사의 내용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지능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성격검사, 성격검사에도 객관적인 검사나 그 다음에 투사적 검사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잘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앞에 1장에 있는 내용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신뢰도, 타당도 이런 것들도 필기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데 치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2차 필답형 실기 합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합격률이 많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의 중요성은 제가 심리상담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심리상담과 심리검사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리검사, 심리상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20문제 중에서 거의 뭐 12문제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20문제 하면은 2, 6, 12, 60% 이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이 두 과목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게는 뭐 15문제까지 육박할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심리검사의 과목의 이론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심리검사의 기본 개념 제1절 심리검사의 의미부터 가겠습니다. 자, 심리검사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간의 행동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죠.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수많은 영역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요. 간단한 검사에서부터 특수한 검사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인간의 성격, 능력, 그 밖에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의 내용과 그 정도를 밝힐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미 마련된 문제, 우리가 이제 표준화된 도구라고 하죠. 마련된 문제나 작업을 제시한 다음 그 사람의 행동 또는 행동의 결과를 어떤 가정의 표준적 관점에 비추어서, 자, 표준화된 검사가 우리가 이제 객관적 검사라고 하는 건데, 그게 표준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질적 양적으로 기술하는 조직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심리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인간 행동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지 아시죠? 아니라 단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보조도구입니다. 너무 과신하거나 불신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되고 너무 그렇다고 해서 불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기 심리평가가 나오는데, 이거는 1차 때 나오는 거예요. 1차 필기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건데, 심리평가는 4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인 심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으로서 동그라미 1 심리검사, 동그라미 2 면담, 동그라미 3 행동관찰, 동그라미 4 전문 지식입니다. 이 4가지가 어우러져서 심리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의 여러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즉 다양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해석을 내리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심리평가의 내용을 하나 적고 가죠. 심리평가 이퀄, 이거 시험에 이제 필기시험에 잘 나옵니다. 심리검사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면담을 해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4가지 요소가 포괄적으로 결합되어서 복합적이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 해석을 내리는 그러한 과정을 심리평가라고 말합니다. 심리검사의 목적입니다.
자, 심리검사의 목적은 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행동상의 원인적 요인을 진단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이 행동 예측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학업 성취도의 예측이나 특정 활동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며 심리검사의 결과는 개인 간의 상호 비교의 근거를 두어 앞으로 한 개인이 수행할 행동을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예측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행동상의 원인적인 요인을 진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요인 진단의 동그라미요 또는 원인 진단이 되겠죠. 적절한 심리검사 사용을 통해 행동에서 나타나는 결함, 결점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 진단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검사를 통해서 집단의 일반적인 경향을 조사 또는 연구하여 기술하거나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일반적인 경향을 뭐한다? 규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향을 규명하는 목적으로 심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성과 적성을 발견하여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인격, 성격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격이나 적성을 발견한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러한 것들도 심리검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밑에 실력 따지기에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참고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번 검사, 측정, 평가의 개념 비교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에 대한 이해 등이 있는데 인간 이해의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상식적 이해, 과학적 이해, 공감적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리 검사를 통해서 과학적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 이해, 어떤 사람의 특성에 비추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으로 오류 가능성이 있겠죠. 특성의 동그라미요. 과학적 이해, 지식에 근거하여 인간을 이해하거나 가로,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등 표준화된 검사 이해 방법 가로 닫고 이것이 과학적인 이해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이해가 가능합니다. 공감적 이해입니다. 이거는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감정이입적인 측면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 동그라미 심리세계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는 것으로서 상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입니다. 상담의 동그라미요. 검사, 측정, 평가가 있습니다. 검사는 대답될 일련의 질문과 과제를 제시해 놓은 것으로서 적성검사, 학업성취도검사, 성격검사, 흥미검사 등이 있습니다. 측정은 물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수량화하는 겁니다. 수량화의 동그라미 하는 과정으로 무게, 길이, 심리적 특성의 측정 과정을 들 수 있으며 측정은 검사보다 더 광의 개념을 띠고 있습니다. 평가입니다. 인간 프로그램 사물의 속성과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끊어요.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 그것을 우리가 평가라고 합니다. 평가는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고 수집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측정과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아내가 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더 광의 의미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평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수량화하는 과정, 그러면 이제 측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수량화하는 과정, 그러면 측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자,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 행위입니다. 가치 판단, 다시 쓰겠습니다.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 가치 판단 행위를 우리는 평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검사보다 더 광의가 측정, 측정보다 더 광의가 평가다. 자, 결론적으로 평가는 검사와 측정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제3절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입니다.
평가 면담의 종류와 기법입니다. 임상적 면접의 내용, 즉 임상적으로 탐색되는 내용들은 면담자의 이론적 배경, 증상, 행동,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적 면담입니다. 개인적 자료, 문제의 기술 및 자문 이유, 현 병력, 개인의 발달사적 과거력, 가족 배경, 현재의 생활 조건 이런 것들이 면담을 할 때 살펴볼 것들입니다. 면담의 동그라미, 개인적 자료, 성별, 연령, 출생 연월일, 결혼 상태, 취업 상태, 주소, 전화번호, 면담 날짜 등입니다. 문제 진술, 자문 이유인데 현 시점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유, 즉 문제 진술하는 것입니다. 현 병력, 현재의 증상의 발전, 변화 과정, 치료 경력과 내용을 현 병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발달사적 과거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죠. 인격 형성과 또는 성격 형성과 발달의 주요한 과거 사건들, 주요한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발달사적 과거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초기 발달, 신체적 정서적 발달 과정, 교육적 발달 과정, 직업력, 성적 적응과 결혼, 대인관계, 의학적 과거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족 배경입니다. 가족 배경은 부모, 조부모, 형제, 기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던 친척에 관한 정보, 이들과의 관계, 가족력을 볼 수 있습니다. 증상과 관련된 유전적 정보는 가족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현재의 생활 조건은 당면한 문제나 적응과 연관이 있는 현재의 생활 조건을 말합니다. 이제 환자의 직계가족 주거 조건이나 현재의 직장, 작업 조건, 경제적 문제, 특수한 긴장과 스트레스 요인 및 사건, 현재에 관점을 두고 이러한 생활 조건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6번까지가 임상심리학적 면담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밑에 참고해 보면 면접법이 있습니다. 면담이 나와서 면접법을 참고로 넣는데요. 자, 이 면접법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필기에서 출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연구자가 참여자와 대면합니다. 대면의 동그라미, 언어적 질문과 응답, 질답이라고 하죠. 질답을 통해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연구 질문의 제시 방법이나 참여자 응답의 분류 방법에 따라서 구조화된 면접, 반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구조화 면접, 반구조화 면접, 비구조화 면접의 차이는 이겁니다. 자, 면접법은 면담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구조화 면접. 구조화 면접은 면접조사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보다 더 구조화된 면접조사표를 활용하는 것이 구조화 면접입니다. 두 번째, 반구조화 면접입니다. 반구조화 면접은 면접 지침,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반구조화는 그 다음에 쓸 세 번째, 즉 1 플러스 2, 1과 2를 혼용하는 방법이 반구조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구조화 면접이 있습니다. 비구조화 면접은 면접조사표가 없습니다. 면접조사표가 있으면 구조화 면접이 되고 면접조사표 없이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면담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구조화 면접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구조화 면접, 연구자가 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하여 끊어요. 기록된 설문 목록, 즉 면접조사표의 별표. 면접조사표를 가지고 질문하며 이는 연구에 편향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구조화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처해진 상황에 따라 질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질문을 이걸로 하다가 질문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거고요. 면접 지침만 존재합니다. 면접 지침의 별표. 연구자는 연구 대상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질문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비구조와 면접입니다. 가장 자유롭고 개방적만 동그라미 별표. 개방적인 형태의 면접으로서 면접에 대한 간단한 주제 목록을 가지고 질문을 하며 이때 질문은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전개하는 것이 바로 비구조와 면접이 되겠습니다. 행동관찰과 행동평가입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기가 나오죠. 별표 1차 대비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행동관찰이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이 그 개인의 행동 특성과 정서,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다는 전제하에 개인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기본적인 성격 특성에 대한 탐색을 하기 때문에 주관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찰법의 특징 중에 주관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자, 연어적 표현보다는 비연어적 행동이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행동 관찰이니까 비언어적 행동이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단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 행동 관찰의 내용입니다. 전통적 행동 관찰은 참고하시되, 자, 그 다음에 밑에 실력 따지기 들어갑니다. 행동 관찰법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참여 관찰법, 두 번째 유사 관찰법,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세 번째 자기관찰법,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네 번째가 참여관찰법이 있다. 각각의 개념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행동관찰법입니다. 자, 행동관찰법은 필기, 실기에서 다 출제될 수 있지만, 자, 대부분이 필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1번 자연관찰법이 있습니다. 자, 2번 유사관찰법이 있습니다. 유사관찰법은 통제된 상황에서 관찰한다 그래서 통제관찰법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관찰한다 그래서 자기관찰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감찰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참여관찰법이 있습니다. 참여관찰법이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연관찰법은 피검사자가 내담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집, 학교, 병원 등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피검사자의 집이나 학교나 병원 등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측면이죠. 생태학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완벽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걸쳐 관찰함으로 문제 행동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문제 행동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상황에 걸쳐서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여러 상황에 걸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관찰합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자연스럽게 관찰한다라는 측면, 그래서 자연관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사관찰입니다. 피검사자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조작합니다. 상황 조작에 동그라미요. 그 조건에서 문제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연관찰법이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했죠.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유사관찰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 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조작합니다. 상황을 조작하여 그 조건에서 문제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통제란 단어가 있어요. 통제란 단어는 우리가 이제 상황적 부분을 통제하는 거죠. 상황적 부분을 통제해서 관찰한다. 이 통제 대신에 이제 조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 조작 이렇게 정리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기관찰법은 자신의 행동, 사고, 정서 등을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록과 관찰을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비용이 저렴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으로 문제 행동을 통제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단점을 자신의 단점, 문제 행동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신의 행동 등을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신의 행동 등을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자기관찰법, 자기감찰이라고 말합니다. 자, 참여관찰법 들어갑니다. 참여관찰법은 피검사자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 부모가 됐든 보호자가 됐든 교사가 됐든 이 사람이 관찰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번 별표, 비용이 적게 들고 광범위한 문제 행동과 환경적 사건에 적용이 가능하고 자연적 상황에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는 보고를 같이 생활하는, 예를 들어서 피검사자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같이 생활하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관찰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관찰자의 훈련 문제, 정확한 기록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거의 관찰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참여관찰법이라고 해야 되죠. 참여관찰법. 자, 참여관찰법은 내담자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관찰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관찰하여 보고하는 것, 그것을 참여관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은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알아놓으시고요. 이 자연관찰법은 검사자가 관찰하는 거고, 여기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사나 자, 이런 사람 등이 관찰하여 보고하는 것이 참여관찰법입니다. 두 번째, 행동주의적 행동평가 들어갑니다.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평가법이겠죠. 당연한 이야기. 성격 특징이나 정서, 심리적 상태보다는 끊어요. 행동에 관심이 있고 행동의 용어로 설명하고 기술합니다. 행동의 원인으로서의 내적 갈등보다는 끊어요. 현재 환경에서의 유발 자극. 행동주의 하면은 환경 결정론이죠. 그래서 환경에서의 유발 자극, 유지 조건에 관심을 가지므로 객관성을 보장합니다. 객관성 보장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행동주의적 행동평가의 특징이다. 자, 됐습니다. 세 번째, 심리검사의 유형과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80번에 각주가 붙었는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80번의 각주. 검사 내용에 의한 분류는 지능, 적성, 학력 등과 같이 개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능력검사라고 하고요. 끊어요. 인성, 흥미, 태도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성향검사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도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영역에 따른 분류, 지능검사에 각주가 붙었습니다. 지능검사를 보면 81번 각주입니다. 검사 대상자의 인원에 따라서 1대1로 검사를 받는 것을 개인검사라 하고요. 끊어요. 검사자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집단검사가 있습니다. 지능검사는 개인검사와 집단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용은 비인의 웩슬러, 카우프만 검사 등이고요. 집단용은 군대 알파 또는 육군 알파, 아미 알파, 그 다음에 군대 베타 검사, 각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실시되는 지필검사 등이 있습니다. 자, 집단용 지능검사 별표, 여키스 등은 1917년에 병사들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최초의 집단검사인 육군 알파 검사를 만들었고 후에 문맹자에 동그라며 문맹자를 위한 육군 베타 검사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군대 알파, 군대 베타, 육군 알파, 육군 베타가 집단 지능검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 이러한 집단검사가 개발되면서 적성, 성격, 흥미검사 등의 등장으로 개인의 적성, 성격, 흥미 등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학력 및 학업 관련 검사가 있고요. 학업 성취도 검사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적성검사, 특수한 분야의 가로, 특수검사에 해당되는 것이 적성이거든요. 특수한 능력을 보는 것. 특수한 분야에서 성공 가능성을 예언해주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적성검사입니다. 진학 적성검사, 직업 적성검사, 일반 적성검사, GATB가 가장 유명하고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반 적성검사 대 특수 적성검사가 있는데요. 사무, 능력 적성검사, 기계 이해 검사, 음악 적성검사, 미술 적성검사, 이건 특수 영역이니까 특수 적성검사라고 말합니다. 성격검사, 자기보고형, 객관적 검사 방법이라고도 하죠. MMPI, CPI, MBTI가 있습니다. 자, CPI는 캘리포니아 성격검사가 되겠습니다. 투사형입니다. 로샤 검사, 주제통각 검사, TAT 검사라고도 하죠. TAT. 그 다음에 BGT,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라고 하고요. 문장 완성 검사, 센텐스 컴플리션 테스트. 그 다음에 HTP. 자, H는 하우스, T는 트리, 나무, P는 person이에요. 그래서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투사적 검사에 들어갑니다. 흥미검사, 직업흥미검사와 학업흥미검사가 있습니다. 측정 방법에 따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측정 영역이죠. 지능이냐, 학력이냐, 학업이냐, 적성이냐, 성격이냐, 흥미냐, 거기에 따라서 이 측정 영역에 따라 나눈 거고, 측정 방법에 따른 게 있습니다. 측정 방법은 기구를 사용한 검사들이 있고 GATB, 그 다음에 웩슬러 성인용 검사, 웩슬러 아동용 검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지필 검사가 있고요. 이외에도 측정 방법에 따라 검사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속도 검사와 끊어요. 이 검사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역량 검사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측정 목적과 용도에 따른 분류는 진단용이냐, 선발 배치용이냐,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검사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가 절차에 따라서 표준화 절차에 따라 제작된 표준화 검사가 있죠. 제작, 실시, 채점, 해석의 표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끊어요. 표준화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게 있어요. 비표준화 검사가 투사적 검사와 동의어가 됩니다. 결과의 표현 양식에 따라서 양적이냐 아니면 서술하느냐, 수량화하여 표현하면 양적 검사가 되고 서술해서 표현하면 질적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기타 정신적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진단검사와 그것과 상관없는 비진단검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것을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당구장 표시를 하고 집단지능검사가 있다. 자, 여키스에 의한 집단지능검사, 군대 알파 검사가 있고 군대 베타 검사가 있다. 자, 군대 알파 검사는 비문맹자를 위한 것이고 군대 베타 검사는 문맹자를 위한 검사다. 자, 비문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미 알파, 그 다음에 문맹자를 위한 것이 아미 베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군대, 육군에서 힌트를 얻으셨죠? 병사들의 적절한 배치. 병사들의 적절한 배치. 적절한 배치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게 처음에 자, 군대 알파 검사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표가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 이제 분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검사 실시 방식에 따라 나눈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시 시간이고요. 두 번째가 피검사자의 수고요. 검사의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 시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시 시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가 있다. 실시 시간에 따라 이렇게 쓸게요. 자, 속도 검사가 있고 역량 검사가 있다. 자, 속도 검사는 시간 내에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숙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숙련도.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하는 거고 이거는 숙련도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량 검사는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실시 시간, 제한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은 속도, 그 다음에 검사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은 역량 이렇게 정리하시라고요. 피검사자의 수는 1대1이면 개인검사, 그 다음에 집단검사는 한꺼번에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검사의 도구는 지필, 연필로 응답하는 것이 지필, 수행은 도구를 직접 다루는 것. 운전면허 시험이 대표적이죠. 운전을 직접 해보고 이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수행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시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 자, 첫 번째는 인지검사, 두 번째는 정서검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인지적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 검사가 있다. 인지적 검사는 능력을 측정한다라고 해서 능력검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능검사라고 합니다. 인지적 검사는 능력을 보는 성능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검사는 성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향검사, 성격검사라고 합니다. 성향, 성격검사, 이것과 관련성 있는 것이 정서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적 검사의 대표적인 것은 거기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지능, 적성, 성취도. 지능검사, 그 다음에 적성검사, 그 다음에 성취도 검사가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되겠습니다. 자, 학업적인 측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서 검사가 있습니다. 정서 검사는 성격, 흥미, 태도가 있습니다. 성격 검사, 그 다음에 흥미 검사, 그 다음 태도 검사가 있다. 자, 이렇게 세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능검사의 대표적인 거 웩슬러 지능검사 하나씩만 쓸까요? 웩슬러 지능검사. 적성검사는 GATB가 여기에 들어간다. 일반 적성검사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취도 검사는 학업 성취도 검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뭐 토익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서적 검사의 성격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성격 검사가 있죠.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MMPI라고 하는 것도 성격 검사입니다.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하니까요. 흥미 검사가 있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선호도가 바로 흥미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 선호도 검사. 선호도가 바로 흥미와 관련성이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태도는 직무 만족도 검사. 직무 만족도 검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써드린 것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사례 하나씩을 말씀드린 거고, 자, 지능검사와 그 다음에 적성검사와 성취도검사의 특징을 묻고 성격검사와 흥미검사와 태도검사의 성격을 묶으면 특징을 묶으면요. 이거는 극대 수행검사입니다. 극대 수행검사다라고 하고 능력을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거라
여기는 습관적 수행검사라고 합니다. 습관적 수행검사, 그것을 정서적 검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서적 검사를 일명 정의적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정의적 검사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당연히 문항에 정답이 있죠. 지능검사 해보셨죠? 문항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정답 있음. 자, 여기는 문항에 정답이 없는 거죠. 사람의 인성을 보는데 문항에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비교하면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시간 제한을 합니다. 시간 제한을 엄격히 하고요. 자, 이거는 시간 제한을 엄격히 하진 않습니다. 시간 제한이 엄격하지 않다.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시간 제한이 있고 시간 제한이 엄격하지 않다가 바로 정서적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능력 검사라고 말씀드렸죠. 최대한의 능력을 검사하는 겁니다. 최대한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습관적 수행 검사는 정직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최대한 정직한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직한 응답을 요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딱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들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 지금 도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그냥 가지치기처럼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머릿속에서 구조화 시키시면 돼요. 사용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규준 참조검사와 준거 참조검사는 1차 필기에서 잘 출제가 됩니다. 다른 대표적인 집단의 사람들의 점수,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규준이라고 하는데요. 비교해서 해석하며 비교 규진되는 점수들을 바로 이제 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거 참조검사는 특정 기준이 중요한 거죠. 특정 기준을 토대로 해석하며 기준 점수는 검사 사용 기관이나 조직의 특성,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쭉 나오는데 이 기출문제 확인학습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도를 갖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출제되었던 것들을 기출문제 확인학습 도표에서 박스로 해서 모두 다 집어넣어 드렸거든요. 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있었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 이 사용 목적이 첫 번째 상대적 비교냐, 자, 그 다음에 절대적인 비교냐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 비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절대적인 비교는 특정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특정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되면 상대적 비교고, 특정 기준이 있으면 절대적 비교가 된다. 우리 임상심리사 시험은 필기 60% 이상, 그 다음에 실기도 60% 이상 특정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이 실시하는 기관마다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70점 이런 것도 있죠. 따라서 상대적인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규준 참조검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비교, 특정 기준이 있는 것, 우리가 기준을 뭐라 하느냐면 준거라고 합니다. 이 기준의 동의어가 준거예요. 그래서 준거 참조검사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죠? 어려운 부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 비교, 두 번째는 절대적 비교였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 드렸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있는 4절 그 내용, 심리검사의 제작과 요건 이 내용까지 쭉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추를 잘 끼우셨습니다. 첫 번째 1장에 있는 내용은 워밍업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